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내가 존경하는 테크 회사, 테크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존경하는 테크 회사라면은 제가 만든 회사, 여기 있는 이 회사와 제가 지금 CTO로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농담이고, 제가 존경하는 테크 회사가 물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탑 2를 고르라고 하면은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를 것 같아요. 일단 뭐 고르는 이유야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어떻게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구글도 솔직히 조금 존경하는 회사긴 한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컨슈머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구글이 참 좋다 이렇게 쓰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구글 얘기가 잠깐 나왔을까? 잠깐 딴 얘기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그 옛날에 구글 이제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하고 뭐 다른 아저씨가 있는데 뭐 서르게인가 그 아저씨 있는데 뭐 그 사람은 솔직히 레리 페이지의 좋은 친구였던 것 같고 레리 페이지가 거의 모든 거를 이끌었다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레리 페이지가 어디선가 인터뷰한 얘기였나 뭐 어디서 신문에 나온 얘기였나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이 사람이 테슬라라는 그 과학자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를 이제 뭐 옛날에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둘이 이제 전기를 서로 만드는 거를 싸웠었는데 그때 테슬라가 그 당시 그 시대에 맞는 훨씬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천재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었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챙겼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중간에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포기했거든요. 큰 돈을 벌고 역사에도 크게 남았을 사람인데 이제 에디슨이 사업가로서 훨씬 뛰어났고 테슬라한테 좀 장난을 쳐서 얘를 좀 엿먹였고 기타 등등해서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호텔방에서 혼자 외로이 가난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교류 전류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자동차도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를 만들었을 거예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레리 페이지가 테슬라의 위인전 이런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자기도 개발자니까 이렇게 누군가 장난치는 일이 없게 해야지 라고 해서 구글을 만들 때부터 이제 구글은 개발자의 천국이다. 개발자가 제일 중요시하다라고 만들었고 어느 순간에는 초창기였죠. 모든 프로젝트 매니저를 자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너무 좀 급진적이다. 아직은 이제 CEO가 되기는 좀 너무 어리고 잘 세상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에릭 슈미스가 이제 들어와서 그 CEO를 했던 건데 최근에 다시 나가서 레리 페이지가 CEO가 되기까지 그때 이제 뭐 레리 페이지는 뭐 자기가 스티브 잡스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또 에릭 슈미스라는 좋은 사람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구글인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개발자가 왕 취급받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옆에서 곁다리로 돌진 모르겠지만 그 이제 구글이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 하는 거라던가 구글이 개발자 서포트를 하는 거라던가 구글에서 나오는 개발자 프로그램 툴 같은 걸 보면은 그다지 개발자가 왕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참 온갖 내 개인 데이터 다 스파이해갖고 모아갖고 나한테 편한 거 해주는 회사. 그래서 유저로서는 좋은 회사인데 개발자로서는 그 사람이 원했던 이상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고 뭐 회사 수입도 솔직히 광고 수입으로 90% 이상이 들어오는 회사니까 뭐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난 것도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구글에서 만드는 기술 하나하나가 그냥 괜찮다. 이거 조금 더 발전되는구나 라고 당연히 내가 예측했던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괜찮은 회사.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웹 서비스 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마소하고 인텔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두 회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개발자의 입장도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도 솔직히 있거든요. 이 두 회사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테크 쪽 회사들이 그 영업 마진 있잖아요. 프로핏 마진을 많이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도 해야 되고. 근데 인텔하고 마소 이 두 회사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마소 봤을 때 30% 영업이익, 20% 30%까지도 쉽게 나오는 회사고, 아마 인텔도, 뭐 인텔은 좀 더 적죠.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그래서 뭐라 그럴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남는 잉여돈을 가지고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 좋은 개념이고, 그래서 훌륭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마소하고 인텔이 리서치에 퍼붓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리서치에 퍼붓는 돈이 그만큼인데도 영업 마진이 이만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로 다른 걸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에 많이 돈 투자한다 그러고 무슨 클라우드도 엄청 잘 나가고 있지만 영업 마진 해봐야 1% 2%거든요. 가끔 마이너스도 가요. 그래서 돈은 실제 많이 남지 않는 회사인데 미래에 성장할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소는 그렇게 똑같은 리서치하고 성장도 아마존만큼 되죠, 사실은. 뭐 성장률은 아니지만 워낙 이미 큰 회사였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요즘 뭐 클라우드에서 하는 짓 보면은 뭐 미쳤죠. 약 빨았죠.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 이런 뭐 숫자적인 거 좋고 다 좋아요. 그럼 기술자로서 왜 얘네들을 일단 존경을 하냐? 인텔의 경쟁사는 AMD였고 마소의 경쟁사는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애플이 경쟁사였고 기타 등등. 근데 일단 마소부터 얘기하면은, 마소에서 나오는 리서치는 이제 딱 걔네가 뭔가 새 신제품을 내놓으면은 구글에서 보듯이 아 그래 이런 거 드디어 했구나 오케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했지? 얘네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벌써 나오지? 10년 뒤에는 나올 거 아니었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예전에 키넥트 처음 나올 때, 뭐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은 이 사람 움직이는 거 다 카메라로 체크해서 뭐 하는 거, 그 당시엔 아무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다들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자이로미터 갖고 놀고 있을 때 얘네는 화면 인식을 해버린 거야, 첫 번째. 그리고 그 인식하는 그것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 돌려갖고 막 걔네 클라우드에서 엄청 돌려갖고 몇십 년치 돌릴 데이터를 다 돌려갖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를 밟으면서 닌텐도 위모트 갖고 막 이렇게 위치 추적하고 막 이런 거 만들던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느 순간 스카이프 쪽 팀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서 스카이프 동시 통역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카이프로 남하고 대화를 해. 저 사람은 뭐 핀란드어를 쓰고 나는 이제 영어를 써.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알아서 핀란드어를 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서 저한테 영어로 말해줘요. 그 기능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 했고, 마지막에 제가 정말 학을 떼었던 건 홀로렌즈 처음 나왔을 때. 남들은 가상현실 VR세 만들겠다고 막 뭐 이미 30년 동안 있어왔던 기술 좀 더 빠르게 만들고 뭐 하고 뭐 프로세스 성능 높이고 이러면서 야 VR이야 나왔어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자 이 렌즈를 끼면은 이 전 세계에 원하는 곳에 물체를 내가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을 지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처음 발표 나올 때 아무도 그거를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거를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람들이 이게 장난치고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직접 카메라로 찍어주고 뭐하고 다 했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AR을 만든 사람이, 홀로렌즈 키넥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키넥트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방에 처박혀서 AR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리서치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용화가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예측을 못했던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제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마소에서 무슨 제품 나오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아, 마소는 지하실에 에일리언, 외계인 한 명 잡아놓고 걔를 이제 고문해가면서 물건을 만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마소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뭐 제가 리서치 능력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제품을 만드는데 좀 능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있던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데 능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회사 컬처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아, 정말 개발자로서는 마소가 대단한 회사구나. 그리고 마소에 들어간 사람들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마소 캠퍼스 놀러 가면은 뭐 자기 오피스 따로 있고 사람들 거기서 맨날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잘 안 옮겨요. 그에 비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람들은 잘 옮기고. 그래서 그만큼 개발자 대우가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술력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 거 만들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거를 확 밀어갖고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회사라는 게 놀라웠죠. 그거 보고 되게 놀라웠고, 인텔도 비슷한 개념에서 존경을 하는 회사예요. 일단 인텔하고 AMD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텔하고 AMD의 역사는 꽤 크죠, 사실은. 인텔이 처음부터 좀 강하게 나와 있었고, AMD가 그 다음에 CPU를 만들면서 저가형의 나쁘지 않은 CPU, 가끔은 인텔보다도 빠르고 이런 CPU를 만들면서 AMD가 많은 시장을 잠식한 적도 있었고, 다시 인텔이 잠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뭐 AMD 새로운 CPU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누구나 보듯이 인텔이 뭐 거의 독과점에 가까워질 정도로 엄청난 강자가 됐죠. AMD가 존재했기 때문에 인텔이 더 자극을 받아서 리서치를 더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AMD와 인텔의 칩셋을 보면은 AMD는 뭔가 만들고 야, 가성비가 좋고 다 좋아. 근데 디자인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왜 쓸데없이 핀 수가 몇 개가 더 있지? 쓰지도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은 뭐랄까 라우지한, 약간은 라우지가 한국말로 뭐지? 좀 들떨어진 건 아니고 약간 뭐 하나 흘리고 다니는 느낌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인텔은 모든 제품이 나와도 이거는 아, 엔지니어링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필요한 것만 딱 했고, 성능도 잘 높여놓고 최적화도 잘하고 기타 등등 품질 관리도 꽤 잘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하다가 이제 AMD랑 인텔이랑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인텔이 확 커져 버렸어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AMD가 아, 우린 저전력을 좀 해볼게. 왜냐면 이제 노트북이나 전력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저전력을 막 하면서 뭐 A6라던가 A8이라던가 열심히 만들고 시작할 때 이제 인텔도 아, 그래,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걸 좀 등한시하고, 다만 이제 모바일 쪽은 약간 빼고, 왜냐면 예전에 모바일 쪽에 이제 퀄컴하고 싸우려고 좀 들어갔다가 퀄컴을 못 이겼죠, 솔직히. 그래서 대신 이제 랩탑에 들어가는 CPU를 에너지를 줄이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에너지를 엄청 떨어뜨렸어. 심지어는 그때 언제지? 원래는 맥북이나 이쪽이 다 IBM 쪽 파워 PC를 썼잖아요. 그러다가 인텔로 돌아선 계기가 성능의 발전이 이제 IBM이 못 따라온다. 인텔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최적화하는 것, 그리고 배터리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인텔로 옮겨 탔던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인텔이 거의 CPU 시장을 독과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인텔의 파이프라인 구조라든가 뭐 SSE라든가 이런 거를 AMD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냥 얘네가 정말 리서치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보여요. 근데 가장 큰 재밌는 거는 또 뭐였냐면은,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인텔이 어느 순간부터 아, 우리가 이제 CPU, GPU 통합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제일 처음 한 것도 솔직히 AMD긴 해요, 콘솔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인텔이 그걸 하겠다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 오프셋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 엑스박스 360 나올 때쯤에서 어떤 게임 회사에서 아, 우린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할 거야, 이게 차세대 엔진에 뭐 훌륭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별게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소문만 들었는데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개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인텔이 이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또 다른 소문을 통해 들은 게 뭐냐면,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그때 인텔에서 라라비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라라비가 뭐였냐면은, 아마 이름 맞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잘못 기억하진 않겠지. 라라비를 만들면서 그 우리가 보통 GPU를 꼽아서 이제 뭐라 그럴까, 삼각형을 그리는 게 GPU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온갖 그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파이프라인이라 그러고 픽스드 파이프라인이라 그러는데, 고정 파이프라인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면에 삼각형을 어떻게 픽셀로 바꿔서 레스터라이제이션 해줄 거냐, 그려줄 거냐, 그건데 그런 모든 단계를 소프트웨어로 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라라비였어요. 그래서 라라비 팀과 프로젝트 팀, 아까 프로젝트 오프셋 팀이 합쳐갖고 라라비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 팀을 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라라비를 캔슬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럼 왜 캔슬을 했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CPU, GPU 통합칩을 만들기 위해 캔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웬만한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GPU 자체 내장된 칩들 있잖아요. 인텔 CPU에다 GPU 내장돼 있죠, 이제는. 이름이 뭐였지? 아이리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HD 5000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요. 물론, 엔비디아나 뭐, AMD 따로 떨어진 칩셋보다는 느리고 그러지만, 요즘 그게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게임은 이제 거기서 돌 정도가 됐죠. 뭐, 엄청나게 좋은 그래픽 게임 말고. 심지어는 제가 헤일로, 아니야, 헤일로가 거기에 안 들어왔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헤일로는 그 칩에서 엄청 느렸고, 오히려, 데디케이트된 그 GPU에서 빨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기타 등등의 게임들, 약간 PC 세팅을 내리더라도 그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GPU 시장도 이제 잠식을 하기 시작했고, 컨슈머 쪽에서. 얘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CPU, GPU 통합칩으로도 엄청난 속도가 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남겠죠. 왜냐하면은 얘네는 더 극강의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존경하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엔비디아의 컬처도 잘 모르고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인텔하고 마소는 좀 만나봤지만. 그래서 정확히 거기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리서치에 오리엔테이션 되고 정말 그쪽에 생각이 있는 회사냐? 라고 그러면 생각은 그렇고 개발자들이 행복해하는 회사 같지만 제가 확신은 없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원래는 인텔하고 마소에서 끝내야 되는데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의 갈 길도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국 엔비디아도 경쟁사가 예전에 AMD 그래픽카드였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죽었고 이제 AMD를 거의 안 쓸 정도죠. AMD 최신 그래픽카드 나오면은 스팀 이렇게 서베이가 있어요. 지금 스팀을 쓰는 사람 중에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 볼 수 있는 거. 엔비디아는 한 최신 카드가 나오면 한 10% 이렇게 올라가면 AMD는 최신 카드 나오면 한 1%. 그리고 전체 AMD, 엔비디아 따지면은 엔비디아가 80, 90%될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가 넘겨받았어요. 거기다 인텔 추가해야 되니까 90%는 아니겠지만 AMD 점유율이 엄청 내려갔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최고급 그래픽 마켓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계속 만들긴 하겠지만 그 밑에 있던 저가형 마켓은 인텔이 넘겨받을 거라고 봐요. 이제 CPU, GPU 통합되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돈 내고 하나 더 사야 되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옛날 컴퓨터를 우리가 쓸 때는 오디오 카드를 추가로 사서 달았어요. 언제나.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 마더보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랜 카드도 추가로 달았어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마더보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그래픽 카드도 CPU에 통합되는 게 일반적인 걸 거고 정말 고사양의 게이머를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1070이라던가 파스칼 기반 엔비디아 1070이라던가 1080 이 정도의 그래픽 카드는 계속 엔비디아에서 받아올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죽어가냐? 아니에요. 엔비디아 지금 굉장히 미래 좋고 수익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그래픽 그거를 기반으로 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픽 GPU에 코어가 몇만 개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돌릴 수 있는 연산수가 엄청나요. 원래는 그냥 픽셀 하나에서 쓰는 계산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화면에 픽셀이 몇 밀리언 되니까 그 픽셀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각 픽셀마다 필요한 계산을 하거든요. 그 픽셀마다 하는 계산이 좀 단순하긴 해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복잡한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이런 거 불가능하고 되게 간단한 함수 하나 정도 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할 것이 되게 많아요. 머신러닝이라던가 기타 등등.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는 그 쿠다가 되는 그런 GPU를 서버 외에 꼽을 수 있는 것까지 나와요. 그게 테슬라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 같고 별별 이름이 있는데 그 모델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데이팅 웹사이트라던가 기타 등등 머신러닝 많이 돌리는 웹사이트들 보면은 그런 거 한 두 개 꼽고 쿠다로 엄청 돌리죠. 그럼 그걸 꼽았을 때 서버 렉은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긴 선 뽑아갖고 이쪽 컴퓨터에 꼽을 수 있게 다른 렉에 CPU 또는 렉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슈퍼컴퓨터 쪽 대부분 다 쿠다 기반으로 돌아요. 이제는 그쪽으로 해서 점점 돈을 더 벌 거고 그러면은 컨슈머 마켓보다는 이제 B2B 비즈니스 마켓 쪽으로 더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게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많이 오른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B2B 컨슈머라 그러나 B2B 고객이
훨씬 안정적이고 돈을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름이 예전보다는 저희한테 좀 약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AMD는 이제 그래픽 쪽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맞고, CPU 쪽에서도 얘네가 과연 어떻게 버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 나온 거는 뭐 가성비가 좋고 싸고 이래서 또 다시 약간 사람들이 혹하고 있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약간의 언제나 뭐 흘리고 다니는 애들 같은 기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또 그걸 보고 나서 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가 또 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인텔이 너무 독과점이 되고 AMD가 죽을 정도가 되면은 옛날에 마소가 애플을 구해줬듯이, 왜냐면 그런 경쟁사가 없으면 독과점이 되고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인텔에서 AMD 주식 투자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었고, 미래 예측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회사 두 개는 마소하고 인텔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리서치 파워와 그리고 개발자한테 정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제가 말하는 좋은 환경은 무슨, 물론 마소도 캠퍼스 안에 레스토랑 다 있고 이러지만, 제가 말하는 좋은 환경은 그냥 무슨 아 우리는 존나 쿨해, 우리는 존나 힙해, 너네 자유롭게 술 먹고 자유롭게 놀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갖고 뭐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오히려 훌륭한 개발자한테 디스트랙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집중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훌륭하지 못한 개발자들한테 그냥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훌륭한 개발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할 때 되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회사가 이 두 개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존경을 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졌던 이 감정은 MVP가 되기 전부터 있었고, 인텔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인텔 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가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 이 회사에서 오후 4시부터 술을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별 필요 없는 복지에는 신경을 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보다는 내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 환경이 최고지 않나. 그리고 일이 재밌어야 되고, 뭐 일이 재미없다면 뭐 복지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냥 인생은 암울한 거니까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럼 술 먹고 즐겨야 하고 한탄을 해야 된다면 뭐 나쁘지 않지만, 뭐 그 정도. 비디오가 길어졌으니 포프였습니다.